거기 이제 일부무효 여기 이제 137조도 이 법조문 자체를 이제 많이 써보게 되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시험에서 이 법조문을 이제 곧잘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전부무효는 이제 해당이 없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니까 뭐 그건 따로 시험에 넣을 거 없고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일부무효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갑이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 위에 건물도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제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의 부동산이니까 따로따로 거래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을 일체로 갑이 을에게 매각을 해서 이렇게 근데 계약 체결을 전에 이 건물이 이미 멸실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이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만 무효사유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매매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걸 판단하는 건데 13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면 일단은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본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사람 인정이 될 경우는 무효 부분을 뺀 나머지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요게 이제 일부무효법입니다. 그래서 137조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일단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매매까지 이 계약 전부를 일단은 무효로 보되 대신 이 건물이 이미 멸실됐다는 사정을 얘가 알았더라면 토지라도 매수했을 것이다 하는 사정이 인정이 되면 토지 매매만 따로 떼어서 유효로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일부무효법 이래야겠니까 조문 하나 딱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무효, 유동적 무효는 아까 무권들에서도 간단히 이야기했다시피 확정무효 또는 절대무효는 무효로 딱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로 될 수가 없는 경우를 말해요. 이에 비해서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유동적 무효인데 우리 시험에서 지겹도록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동적 무효는 글자 그대로 현재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사정, 예를 들어서 무권대리 같으면 본인이 추인을 하거나 토지거래 허가죠. 그래서 이제 유동적 무효가 성립이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처럼 관할관청 허가가 있거나 하게 되면은 이 무효였던 법률행위가 뭐로 바뀌느냐 유효가 된다. 이런 거를 유동적 무효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의 상태를 유동적 무효다. 요리 이야기한다는 건데 먼저 유념해야 될 것. 우리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전에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무권대리가 대표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되고 우리 민법에서 무권대리 핵심은 뭐이다? 유동적 무효다. 여기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말고 우리 판례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요거는 이제 이런 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 갑이 예컨대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을에게 매각을 하고자 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투기 등을 근전시킬 목적에서 관할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바꿔서 거래하시라. 이런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10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동그라미 니은번에 찾나요? 거기 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되었다 쭉 쓰여 있는데 아마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서 이미 배웠으려나 보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과거에는 요거 이제 2017년 내년 1월 20일자로인가 이제 바뀌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 2차 과목 공법 시간에 배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규정이 되어 있었죠. 요게 이제
공법, 국계법에서 국토계획 이용이라는 법에서 삭제가 되고 요게 2017년 1월 20일자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요 제도가 옮겨가요.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공법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죠.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를 한다는 거요. 다만 원래 이제 중개사법에서도 중개 실무에서 과거부터 뭐는 나왔느냐,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 대상 이런 거는 안 냈지만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는 중개사법 민법 말고 중개사법 실무시험에서 출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제도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가서 여러분 이제 중개사법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이 제도 자체의 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실무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 제도에서 과거에 공법에서 낼 때는 선언문제식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이제 법이 바뀌었다를 딱 염두에 두고 따라서 그 교재에 니은번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요거는 삭제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요 제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엄청나게 발생이 돼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티격태격 분쟁이 많이 생긴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계약금을 한 1,000만 원 주어놨다. 그러고 눈 빠지게 관할관청 허가 기다리고 있는데 허가가 빨리 안 나온다. 나 얘 못 믿겠다. 그러니 계약금 돌려다오. 반환 청구했더니 매도인이 계약금 돌려줘 뿐이면 분쟁이 안 생겼지만 기다려라, 계약금 못 돌린다. 그래 계약금 반환권에서 분쟁이 생기고 이 매도인 열받으니까 그러면 너도 중도금 잔금 빨리 내놔라. 예, 허가도 못 받았는데 니를 웃지 믿고 중도금 잔금 주냐? 또 객이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그러니 얘도 열받으니까 그럼 니도 소유권 이전해달라. 야 기다려라, 허가 받으면 넘겨줄게. 또 분쟁이 생기고 이판사판 열받으니까 한 녀석이 차라리 계약 해제 벌자, 다른 놈 해제 뭐한다니까 또 분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과거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자세히 규정이 됐는데 동법에는 허가 요건 절차 대상 이런 거는 자세히 규정이 됐지만 허가받지 않냐고 매매한 경우 법리관계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이 안 됐었죠. 당연히. 그러니 이제 이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은 판례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분쟁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낸 거요. 그걸 유동적 무효의 법리 요리 이야기로. 따라서 허가 받기 전 상태를 유동적 무효로 본다. 요런 이야기고 나중에 이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 무효였던 계약이 소급 처음부터 유효였던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동적 무효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입문서기 때문에 이에 관한 판례가 전혀 설명이 안 됐는데 연습 한 번만 해보자. 제일 쉬운 걸로 이런 걸 이제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걸 시험에서 묻는다는 거예요. 허가 받기 전 상태 유동적이지만 무효다. 무효니까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일단 발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의무 없다. 대금적 의무 없다. 반대 권리 갖지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 이제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매수는 매도인에게 소유권 넘겨달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해달라. 이행 청구할 수 있는가? 당연히 이행 청구 못할 것이고 의무가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각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안 해줬다. 대금 지급 안 했다 그래서 이게 차무 불이행이 되는가? 요 의무가 그 차무 건데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 차무 소유권 이전 차무 없지요. 차무가 없으니까 이행 안 했다 그래서 차무 불이행이 될 수가 없고 그러니 나중에 이제 공부 참한 사람은 계약법에서 배우지만 차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은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효니까
채권 채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된다. 따라서 소유권 이자 안 하고 얘가 대금지급 안에 따라서 채무 불이익 문제는 발생이 안 되니까 채무 불이익 유라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를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일단 이것만 신경 써두란 거예요. 유동적 무효 감 잡고 민법상 유동적 무효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무권대리가 있다. 판례에 의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자와 관련해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냐고 계약처리한 경우를 유동적 무효로 본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담고, 그런다 무효행위 추인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란 거예요. 이 추인을 갖고 놀지를 못하면 민법 공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추인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 지금 추인이 3개가 나올 건데 이게 민법상의 추인이다. 그래서 한글로는 추인을 이렇게 쓰고 한자로는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글자가 다 똑같다. 그래서 추인의 법적인 의미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우리 민법상 추인이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앞전 시간에 가르쳐준 무권대리 써서 본인의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자 하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 추인이 있어요. 이렇게 3종류 추인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뭘 의미하는가? 원래 추인은 여기 한자에서 알수다시피 국어식으로 뜻풀이 하면은 어떠한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사후에 동의해 준다는 의미가 추인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후 동의다 추인은 이러면 공부 안 하는 만도 못하고, 이 상후 동의해 준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걸 캐치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컨대 무효인 법률의 추인 같으면은 이 갑이 채권자 강제평일 멘탈하기 위해서 친구라고 통모를 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장매매를 했다. 여기가 무효죠. 그럼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얘네들이 추인한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겠냐 그 말이에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장매매에 대해서 사후에 동의해 준 셈이 되냐, 이걸 번역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뭐 하게 되면 사후에 동의 셈이 되겠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무효인 법률행위 여기서는 추인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무효인 걸 유효로 하겠다는 것이. 요게 추인의 의미예요. 이렇게.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그러면 뭐이겠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을 사기강박을 해서 토지 매매했다. 요거는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 갑이 추인을 한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후에 동의해 주는 거겠냐 그 말이에요. 얘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요게 여기서는 추인의 의미일 것이고, 그게 사후에 동의해 주는 거니까 나 취소 안 할란다 요게.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말하고, 무효인 법률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를 말하고,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가 다르니까 글자가 똑같다고 이거 하나 갖고 몸부림치다가 5월달에 가면은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자 이렇게 자기 합리화 시키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글자가 똑같아도 다 같은 의미 아니니까 그거라도 깨우치고 가라고 말이에요. 3가지 다 시험에 쏟아져 나와요. 저 3종류 추인이. 그러면 여기 저 무효인 법률의 추인, 여기 지금 보면은 139조란 말이 지금 빠져 있는데, 무효행위 추인에서 동그라미 1번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요게 139조예요. 무효인 법률 추인. 이게 전문 숫자 대울 만큼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139조다. 염두에 두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채권자 강제평일 면탈하기 위해서 2009년 3월 20일 갑이 친구라고 통모해서 가장매매했다 치자그 말로 토지는 편의상 A토지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대금은 1억이라고 하고 가장매매 경우도 채권자들 기망해야 되니까 매매대금 다 정해놓겠죠. 그 다음 등기도 의뢰 기준에 놓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이 가장매매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하고 상관없이 얘가 소유자가 돼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등기부를 보면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효라고 표기 안 되어 있다 그 이야기고 이 앞으로 등기가 그냥 되는 거예요. 보통은 매매처럼. 그러면 제3자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얘가 소유자로 보일 것이고 따라서 세무당국에서도 얘를 소유자로 믿고 얘한테 세금을 부과를 했을 거라 그러면 재산세 등을 해서 저 세월이 쭉 흘러서 2016년 11월 20일이 됐어요. 지금까지 얘가 가부토지에 대해서 등기 가지고 있는 걸 그 한 가지 이유로 세무서에서는 얘를 소유자로 믿으니까 세금을 계속 물어왔다. 가부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와서 친구 우리 불받았다고 말이야. 차라리 이렇게 된 바야 땅 정말로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여기까지 감 잡았나요? 그러면 이 경우 이제 바보들의 행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A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또 매매를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이건 바보들의 행진이고 이럴 때 뭐 하면은 상당히 편해져요. 나 A 토지 실제로 나한테 팔아라. 예, 그러자 합의를 했어요. 다시 매매하는 거 귀찮으니까 이럴 때 좀 뭐 하는 거예요. 저 무효인 매매를 뭐 하자? 유효로 하자. 이렇게. 이런 게 추인이란 말이에요. 유효로 하자.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저 시험관에서 중요한 거는 이 추인을 하게 되면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앞으로 법 공부하다 보면 민법을 떠나서 모든 법에 이 소급이라는 말을 갖고 놀지를 못하면 개발, 세발 완전히 헤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소자고 요건 알겠죠? 미칠 급자요. 따라서 소급이라는 말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역으로 이렇게 효력을 미친다 이런 거를 소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추인은 지금 이 행위가 있고 난 7년 후에 지금 추인을 한 거예요. 이 계약을 유효를 하겠다고 이때 의사표시했다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추인의 효과가 그러면 소급이 되냐? 요게 여기서는 시험에 집중 나오는데 방금 읽어본 우리 법 139조에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인을 하더라도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매매는 그대로 무효로 확정이 된다 이야기예요. 따라서 집중적으로 시험에서 묻는 거 무효인 법률을 추인하더라도 원칙 뭐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급효가 인정이 안 된다. 요 무효였던 것이 추인에 따라서 처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요거는 무효로 끝나고 대신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금 이 가장매매를 추인했으니까 새로운 매매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 가장매매하고 동일한 내용을 가진 새로운 매매가 이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 매매에도 당연히 목적물은 A토지고 매매대금은 그대로 1억 원이 된다. A토지에 대해서 1억 원으로 새로운 매매가 체결된 걸 본다. 요게 139조 이렇게. 이 말을 풀면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자들은 2009년도에 체결된 A토지에 대한 가정매매를 유효로 하자 추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A토지 샀게 이런 취지에서 그러면 이때 추인을 했을 때 추인의 효과가 소급이 돼서 무효였던 가장매매가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무효로 딱 끝나고 이 시점에서 새로운 매매한 걸로 본다. 요게 139조로 방금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묻는다고 말이야. 이 말을 이해했는가? 이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2009년도에 의뢰기에 넘어오나요? 2016년 11월 달에 의뢰기에 넘어온 셈이 되나요? 추인했을 때. 이건 묻는 거예요.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니까 소급요가 인정이 되면은 요게 처음부터 유효가 되니까 요 날짜로 A토지 소유권이 A한테 넘어온 셈이 되겠지만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고 요때 새로운 매매한 걸로 보니까 A토지 소유권은 2016년 11월 20일자로 의뢰기에 넘어온다. 이해했나요? 소급요가 인정이 안 되니까 요걸 말하는 거게. 그러면 이제 여기 돌아와서 지금 방금 예에서 알다시피 추인은 어떠한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추인을 하는 거요. 어떤 행위 후에. 그러니 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소급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어떤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추인하기 때문에 이 소급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소급요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일단 집중 시험에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부 토지를 의뢰한 놈이 대리권도 없이 병에게 매매했다 묵고 내렸다 치고 추인은 이렇게 나중에 하겠죠. 이렇게. 그럼 먼저 뭘 검토해야 되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계약은 뭐냐 묵고 내리니까 당연히 무효겠죠. 근데 요즘 시험은 그냥 무효냐 유효냐 이런 걸 물은 똘박은 없고 이게 이제 단답식으로 하도 많이 나오는데 고르기가 그렇게 어려워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무효도 유동적 무효냐 아니면 확정 무효냐 또는 유효도 그냥 무효 유효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유동적 유효냐 확정 유효냐 이렇게 정확한 거를 물어본다는 말이야. 이런 단답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맞힌 사람이 거의 몇 사람 안 된다는 게 공부를 야매로 하기 때문에 해서 정확하게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고 그러면 이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추인한 때부터 묵건대리는 유효가 되냐 소급 거꾸로 거슬러 가서 처음부터 이 무효였던 묵건대리는 유효로 되냐. 아까 이런 소리를 내가 계속했어요. 추인하면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고 유효가 된다고. 따라서 묵건대리를 본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소급요가 당연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 무효인 법률의 추인 요거는 이제 이때 이 토지에 대해서 가장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추인은 또 이때 하겠죠. 그러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요 매매는 당연히 일단 무효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유동적 무효냐 확정 무효냐 고르세요. 요 그렇죠. 요거는 확정 무효야. 절대 유무 안 된다는 거요.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이렇게. 추인한다 그래서 무효였던 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요거는 무효로 딱 고정이 된다. 확정 무효가 되는 거라고. 만약에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면은 무효가 유효로 바뀌었으니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겠지만 요거는 확정 무효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시점에서 추인을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매매를 한 것으로 보니까 가장 핵심 무효인 법률 추인한 경우는 소급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자, 이 시점에서 의료 사기 강박에서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사기 강박 취소 사유에 해당되죠. 요때 또 추인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유효죠.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효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지만 취소하면은 무효로 돌아가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를 유동적 유효 이렇게 부른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유동적 유효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가 이 시점에서 추인을 하면은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서는 추인이기 때문에 추인이 있게 되면은 다시는 취소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 유동적 유효가 뭐로 바뀌느냐 확정 유효로 바뀌는 거 이렇게 추인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묻는다는 말이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도 소급요 문제가 발생이 되는가. 자, 소급요라고 하는 것은 위에 두 개처럼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 자체가 일단
무효해야 돼. 이렇게 무효였던 것이 여기서 추인이 있게 되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로 되냐, 추인한 때부터 유효가 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소급의 문제고, 무권대리의 경우는 소급역 인정이 되고 무효인 범위 추인은 소급역 인정이 안 되고 이런 차이는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그러니 추인했을 때 처음부터 이 계약이 유효가 되냐, 추인할 때부터 유효냐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 이미 뭐니까? 유효니까. 따라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유동적 유효를 확정 유효로만 바꿔줄 뿐 소급요 문제는 이 경우에 발생하지 않는다. 요게 특징이 이렇게. 따라서 일단 기초니까 우리 민법상의 추인은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개가 다 파트별로 시험에 집중 출제가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껴붙을 글자가 똑같다 그래서 의미가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법적인 의미는 다르다. 다 감 잡고, 세 번째로 추인은 글자 그대로 사후에 인정해준다, 동의해준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있고 난 후에 추인을 하니까 법적으로는 가장 추인에서 중요한 것이 소급의 문제다. 이걸 딱 염두에 두고 나머지 자세한 또 배우니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무인법률 추인 동그란 1번 139조 조문 자체를 잘 물어보니까 특히 소급의 문제와 관해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취소와 관련해서는 제일 밑에 가로치 2번 아까 가르쳐준 것처럼 효력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중에 취소 사유가 그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걸 점검하고, 제한 능력자와 법률행위 착오사의 강박 뒤에 넘겨서 취소권자 상대방에서 여기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갑이 제한 능력자다. 이미 앞에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토지 매매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 자신도 취소할 수 있네요. 직접 취소권자가 되고, 취소하면 소유권 차지한 거 보호되니까.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능력 보충기간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자가 되고 법정대리도 당연히 취소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착오사기 강박의 경우 이자가 착오에서 또는 의뢰 사기 강박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착오에서 의사표시 한 자,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 한 자가 취소권자가 되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하나만 조심을 하자. 그 말.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요걸 좀 구별해야 돼요. 지금 갑이 을에게 토지 팔라고 대리권 주었다. 임의 대리인이죠. 얘가 갑대리인 의뢰에서 상대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116조 1항에서 대리행위 하자 의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사기강박 같으면 얘가 본인을 1000만 번 사기강박 하더라도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하지 않는 한 이자의 사기강박 이후로 대리행위는 취소 못한다 그랬죠. 따라서 일단은 대리인이 사기강박 당해야지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권은 누가 갖느냐? 본인이 갖는 거요. 좌우자나 대리행위로부터 봤을 때는 모든 권리무는 하나 빠짐없이 본인이 가니까 본인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취소하는 거 그렇게. 그런데 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은 이걸 구별해야 돼. 아까 제한 능력자 능력 보충기한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권자가 돼요. 그런데 임의 대리인도 그러면 취소권자가 되냐? 임의 대리는 취소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취소를 하느냐? 본인이. 대신 임의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당신이 직접 계약 취소도 좋다,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임의 대리는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 대리는요, 그런 대리권의 수여하고는 상관이 없이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고. 구별할 수 있겠나요? 이것만 좀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요 임의 대리인 경우 임의 대리는 취소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당신이 취소도 좋다는 대리권의 수여가 따로 있어야 되고, 따라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은 본인을 뭐 하는 거요? 대리해서 취소하는 거요. 대리를 하는 거요. 근데 법정 대리인 경우는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시간 표현을 빌려서 고유 취소권자 그래요. 당연히 취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인 같은 사람도 취소권자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되냐, 그건 생략하고, 그 다음 상대방은 아예 시험에 쏟아져 나오네요. 취소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하는가? 요거는 이제 딱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요걸 꼭 찾으라는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취소 상대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우리가 앞에서 110조 저번 주에 2항을 폈는데 해년마다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3자 A가 얘를 사기 강박을 했다. 그래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다. 제3자 사기 강박. 그러면 이 제3자가 표의자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안에서 취소한다. 그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치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취소를 하겠죠. 그런데 다시 또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 병에게 전매를 해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어요. 갑은 누구한테 취소하는가 골라라고 말이야. 사기 강박한 제3자 A인가, 계약 체결한 을인가, 현재 소유자 등기명의 병인가, 이걸 고르는 건데,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을과 체결한 이 매매예요. 이걸 얘가 취소하고자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을이니까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얘한테 하는 것이지, A나 요 병에게 하는가 아니라 그 말이야. 왜 얘네들한테는 안 되느냐? 취소를 하려면은 민법의 기초, 취소를 하려면은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존재해야지 취소를 한다 그 말이야. 지금 이 사례 같으면 갑은 을과 체결한 이 매매를 취소하고자 하는 거예요. 취소하려면 이런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A에게 취소하고자 한다. 그럼 얘가 눈이 동그라면서 물어봐요. 네하고 나하고 뭐 했길래 뭐를 취소하는데? 그 뭐가 없죠. 얘한테 취소한다고 하면 얘도 눈이 동그라면서 물어봐요. 나하고 당신하고 뭐 했길래 뭐를 취소하는데? 그 뭐가 없다 그 말이야.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취소 목적인 계약이 없잖아요. 법률행위가. 이 말 어떻겠나요? 다 취소는 얘네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하는 거다. 요걸 취소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이제 얘한테는 뭐하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현 등기명의 병에게는 이제 뭘 하느냐? 이렇게 도는 거야. 취소는 얘한테 하고, 그 대신 취소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얘한테 대항할 수 있냐? 그거는 그 다음 등을 따지면 되는데, 얘가 선인 경우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 취소하더라도 얘는 소유권 못 찾아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악인 경우에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악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따라서 얘가 악인 경우로 하더라도 취소는 여전히 얘한테 하고, 대신 얘한테는 이제 뭘 해야 되냐? 내가 취소했으니 소유자다. 그러니 등기 말소시켜달라. 얘한테는 이제 말소 등기 청구 등을 하는 것이지 취소를 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겠죠? 취소하려면 기초, 취소 목적이 뭐가 있을까? 뭐를 취소하는데 그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요걸 취소하는 거니까. 그 다음 여기 취소 효과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동그라미 1번 기업 소급요 간정이 되니까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무효로 많이 물어봐요. 물론 빵점짜리 수두로 가고, 물론 몰라서 틀린 일 없으라고 보는데 지문을 잘못 읽어서 취소한 때부터 무효인거로 된다. 그러면 맞는 걸로 골린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동그라미 니은번은 이미 앞전초에 다 가르쳐줬고, 취소 사유 세 종류 중에서 차구하고 사기강벌로 취소한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으니까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 대응할 수 없겠지만,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첫 번째 주에 프린트문을 다 가르쳐줬어요. 항상 제한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고 있으니까 갑이 제한 능력자다. 얘가 제한 능력으로 취소한 경우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 얘가 소유권 취득 못하니까
그래야 얘가 소유권 차지하고 보호가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애우는 거 아니니까. 차고사기 강벌 이후로 취소한 경우하고 차이점과 구별 잘하라고 말이야. 그 다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요거는 이제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한 가지 것만 기초니까 한 가지 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으로 매매했다 치자가 말이야. 그런데 갑이 편의상 취소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아직 이행하기 전에 대금 주고 토지 소유권 넘겨주고 아직 그러기 전에, 이행하기 전에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이게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일이 없을 것이고, 항상 물어보는 것은 이행한 후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소유권 넘겨주고 얘도 매매대금 1억 원 지급하고 이 상태에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고하더라도 갑은 매매대금 1억 원 반환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감으로도 얘는 토지 반환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말이야. 이 반환해 주는 것을 민법에서는 민법 책을 읽다 보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시도 없이 튀어나와요. 이 부당이득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런 걸 말한다. 민법에서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 민법 교재에 부당이득이란 말 튀어나오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민법에서 부당이득, 핵심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부당이득. 이런 부당이득이 되면은 그 이득을 취한 자는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요거를 글자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다시 실판을 보자고. 왜 취소하면 매도인은 1억 원 돌려주냐?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얘가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여기서는 매매예요. 매매를 통해서 1억 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얘가 매매를 취소했다. 그럼 얘가 1억 원을 보유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예요. 취소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얘가 보유를 하게 되면 원래 1억 원은 매수인 재산이었죠. 따라서 얘는 취소가 됐으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재산으로부터 1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고, 이자 재산으로 인해서 자기는 이득을 취하고 있고 얘한테는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손해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이 되니까 그 이득을 반환해줘야 된다. 그래서 1억 원 돌려주는 것을 부당이득 반환은 뭐 요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여기서 한 가지 것만 짚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여기에 이제 취소권자 중에 누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제한 능력자가 취소권자 중에 들어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가 1억 원에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고 1억 원 받았다 치자 그 말이야. 나중에 제한 능력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경우는 이 수익자의 선의 악의에 따라서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라. 여기 이제 746조, 748조에 규정이 됐는데, 여기 제한 능력자 경우는 사무처리 능력, 정신 능력이 뒤떨리다 보니까 매수대금 1억 원 받았다. 이런 거를 계획성 없이 소비 낭비하기가 십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1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8천만 원을 유흥비 등으로 도박으로 날려버렸다. 현재 수중에 2천만 원만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런 제한 능력자 경우에도 취소를 하게 되면은 원리 원칙적으로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 등을 붙여서 돌려줘라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써버린 거 이거 빚내야 돼요. 악의인 경우는 특히 이런 게 빚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맘 놓고 취소를 해라 그 말. 그래야지 소유권 차지가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제한 능력자 경우는 특칙을 하나 두고 있어요. 요게 이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니까 141조 단서에
선이냐 악이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만 돌려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런 특징을 두고 있으니까 1억 원 받았는데 8천만 원 소비 낭비해버리고 현재 2천만 원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요.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현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튀어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 거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 따라서 이제 여기서 뭐 하나를 조심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저번에 제한 능력자 공부를 할 때 이런 거를 잠깐 가르쳐 줬어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이 갑하고 지금 토지 매매를 하는데 얘가 아무래도 좀 이상 야리꾸리한 사람이다. 뭔가 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걸 악용해서 예컨대 토지가 시가 1억짜리 얘가 8천만 원 매매한다 치자. 이거 바보네? 정신이 좀 뒤떨어지네? 좀 띨빡하네? 해서 8천만 원 매수했다고 희낙낙거리지 말라 그 말이요. 얘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얘가 이상 야리꾸리 하면 혹시라도 제한 능력자의 여부를 꼭 상대방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요. 특히 제한 능력자냐 반대로 능력자냐 여부는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니까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미성년자 같으면 증 까보면 되고, 비성년자는 비한정 효기는 기록에도 남아있고 후견 등기부터 기재가 돼 있고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걸 악용해서 매매하면 얘 박살나는 수가 있다고 말이야. 확인 안 하고 그러면. 왜냐? 나중에 얘가 제한 능력자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취소해버려요. 그러면 토지 반환해야 돼요. 매매대금 돌려받았는데 얘가 다 써버리고 한 돈 1천만 원 수중에 가지고 있다. 요것만 돌려받아요. 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여부를 상대방도 반드시 뭐 하시라? 확인하고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인이 가능하도록 획일적 기준에서 정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하고 거래하나가 좀 띨빡하다 그래서 속으로 희낙낙거려 했다가 역으로 개 박살나는 아들 요즘에 많아요. 악용하지 마세요. 옛날과 달리 요 제한 능력자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유산자들의 재산 있는 사람, 유산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유용한 제도란 것이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올라가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중개사 공부해도 써먹을 줄을 모르냐면 당최. 갑이 시골에 있는 아버지 간혹 가다가 연세 많으면 치매증서도 간혹 있고 그래요. 다 부모님들 어쩔 수가 없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치매증서도 간혹 있는데 우리 아버지 땅이 억수로 많아요. 시골에 농사지고 가다 보면 평생의 일군 재산이라고 말해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이 땅을 아버지가 간혹 가다가 좀 치매증서가 갔다리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그걸 알고서 아버지의 토지도 시가 10억짜리를 한 7억 정도에 매매를 딱 해서 등기가 넘겨가버렸어. 이렇게 서울에 사는 자식놈이 나중에 알았어요. 요 아버지 재산 찾아올 방도 있나요? 찾아오 보세요. 자식놈이니까 이제 나서서 찾아야 될 거 아니요? 찾아오기 힘들어요. 찾아오려면 이제 뭘 입증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치매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계약서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계약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잖아요. 이 계약책을 당시에 치매증서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하기 어려우니까 보호가 안 돼. 근데 이 경우에 아버지가 지금 치매증서가 간혹 가다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혹시라도 땅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아들한테 또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내가 찾아오자고 말이야. 하세요. 나 대학까지 물먹은 사람 아니냐고 말이야. 중개사 공부도 했고 해야 될 거 아니요. 뭐 하면 돼요? 법원에 청구하라고 말이야. 성년 후견 계지심판 내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뭐가 되면은 비성년 후견이 되면 꺾지 않아도 되잖아. 매매하면 바로 가서 뭐 해버리면 되니까 취소하면 찾아오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가 제한능 제도예요. 여러분은 써먹지도 모르지만 요즘에 사회적으로 성년 후견 계지 심판과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신문에 잘 오른 사람 누구예요?
신격고시요. 롯데고로. 신격고시 같은 사람은 특히 이거 받아놓을 필요가 없어. 재산이 많으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제한능력 제도가 필요가 없고, 재산도 없는데 제한능력자 제도가 뭐 필요가 없어요. 교육은 무슨 매매할 일이 있어요. 뭐 할 일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신격고시 같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나이 먹고 뭔가 오락가락 했을 때 자식이나 누가 한정우경 개시심판이나 성년훈 개시심판 내려달라고 법원에 처음 갈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이 있다는 소리니까 괜찮은 삶이다 그 말이야. 여기 있는 서야 뭐 알커지니까 누가 뭐 성년훈 개시심판 내려달라고 처음 간 사람도 없겠지만 그건 불행이고, 여러분은 어쩐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예요.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학력치가 높아가니까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한폭탄들이 그 시장에 많이 다니니까 거래할 때 특히 요 주의하라면 꼭 확인해보고, 이상하네 띨빡하네 하고 악용을 하지 마시고, 그러다 박살나니까. 그 다음 거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 아까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거를 취소권자가 추인의 협의를 한다 그래서 임의추인 그라고. 마지막 상대방 보고 잠깐만 칠판 보세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저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한 문제인데,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매매대금 1억 원으로.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갑이 취소권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취소권자라고.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요.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이자의 자유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할 수도 있고, 따라서 취소하기 전에는 이 계약이 유효니까 얘는 얼마든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자가 취소 의사표를 해버리면 소급 처음부터 이 계약에 물어 들어가니까 권리 취득 못하고, 따라서 취소권자 취소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돼요. 이건 논리 필연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있어서 상대방은 이렇게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있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도를 마지막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정 추인 제도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앞에서 계속 틈틈이 나온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은 몇 년에 행사하라, 이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 중에 저 법정 추인 제도는 뭘 말하냐 그러면, 간단히 지금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보호가 되겠죠. 지금 취소 여하에 따라서 상대방은 소유자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니까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그럼 이 상대방을 보여주는 방법은 딱 뻔해요. 이 갑이 더 이상 취소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확정 유효 소유권 취득 보호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는 얘가 더 이상 취소 못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 여기 그 중에 법정 추인은 이런 걸 말해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그거를 법정 추인 사유로 해서 6가지가 열거됐는데,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속에는 추인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더 이상 취소권자로 하여금 취소 못하게 만들어버린 제도가 법정 추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한다는 거. 지금 이 토지를 1억 원에 매매했다. 그러면 이 갑이 지금 취소권자인데 얘가 추인의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어요.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말 한 적은 없다는 거. 그런데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을 하니까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예컨대 수령을 하더라는 거. 그러면 만약에 얘가 취소를 해버리면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금 지급할 필요 없고 얘는 수령을 못하겠지만, 지금 취소도 아직 안 한 상태예요. 물론 추인의 의사표시 한 적도 없고, 근데 얘가 대금을 지급을 했더니 얘가 이의 없이 수령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겠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대금 지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취소하면 이거 받을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상대방의 대금 지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하게 되면 이 수령행위 속에는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의 의사표시가 내포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있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취소 못한다, 이런 거를 법정 추인 그래요. 거기 책에 보면 법정 추인사 6가지가 기억, 전분의 일부 이행부터 비입, 강제 집행까지 6가지 사유가 나왔는데 이 법정 추인이 요즘에 유달리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앞머리 따고 외워봐야 문제 손도 못 대니까 그 외울 생각 말고 지금 칠판에 예 들어준 거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금 지급한 것을 얘가 이의 없이 수령했다. 요게 그 기억본에 나와 있는 전부나 일부 이행을 말해요. 상대방이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했다, 대금 지급했다, 요걸 이의 없이 수령했다, 이런 게 전부나 일부 이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워봐야 문제 손도 못 대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묻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법정 추인이 뭔 제도인지 뭐 때문에 이런 제도를 두는지 감 잡고 법정 추인사 6가지는 절대 외우지 말고 앞으로 나올 때마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지금은 외우지 마시란 말. 그 다음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아까 앞에 가르쳐준 것처럼 이 취소권은 무한정 아무 때나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내 행사하라 그 말. 이 기간을 권리 존속기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한 거라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요거는 추인할 수 날로부터요, 추인할 수 없다 3년.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기간 꼭 외워야 돼요.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한 것을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이 되는데 유념할 거는 여기 10년짜리가 뒤에 닥치고 3년짜리가 기간이 짭따라서 먼저 닥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요 기산점이 달라버려. 10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고 3년은 추인할 수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기산점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요게 요 10년짜리 요게 먼저 도래할 수도 있고 3년짜리가 나중에 닥칠 수도 있네요. 기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도래한 걸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 그러면 더 이상 취소를 못하게 되니까 확정 유효가 되고 상대방 권리 취득 따라서 보호된다, 이런 논리예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서 상대방은 불안정한 채로 놓으니까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2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 딱 염두에 두고 간단하게 개념 파악 정도만 좀 해두라. 감만 잡으면 되니까. 참고적으로 아까 그 위에 보세요. 3번에 제일 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에서 가로를 닫고 임의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기 임의 추인한 것은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하는 경우에요. 요거 세 번째 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 요거는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표를 하는 경우고 이에 대해서 법정 추인은 추인의 의사표를 한 적은 없지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그 행위 속에 추인의 의사표가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법정 추인 요리 부르니까 그에 대응해서 요거를 임의 추인, 당사자가 임의로 추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임의 추인 이렇게도 구별한다 그런 의미예요. 임의 추인 또는 통상의 추인 이렇게도 불러요. 요거를 저걸 법정 추인한다 해서 따라서 감만 좀 잡아두시란 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무효 취소까지 그야말로 이제 민법에 대한 기본 틀은 완전히 여러분들 세워놨다는 권리 주체, 객체, 변동까지. 변동 중에서도 법률행위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니까 이에 관한 과정까지 우리가 좀 완벽하게 맞들었어요. 여기까지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고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